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여러가지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군사 소식으로는 이스라엘 군 당국이 드디어 이란이 핵탄두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라는 정보를 발표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산둥전단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까지 총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로는 미국이 블렌디드 윙 바디 방식의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항공기를 수송기와 공중급여기 등 지원기에 도입한다는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자칭 세계 최강의 전차 틱-50M이 보병 휴대용 경량 대전차화기에 가뿐하게 박살났다는 소식까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단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고농축 우라늄 생산 확대를 선언했던 이란이 핵탄두 4기 제작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스라엘군 수뇌부가 밝혔습니다. 아비브 코차비 이스라엘 육군참모총장이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비해 이란의 핵을 무력화하기 위한 단계적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이 과연 군사력 사용에 나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고농축 우라늄을 60%까지 농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통상적으로 90% 정도가 된다면 무기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란이 작년부터 부지런히 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4기까지 제작이 가능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보 능력이 정말 대단하고 참 부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공정 대단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플루토늄을 만들 때는 원자로를 돌리고 그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 과정에서 인공 방사성 동위 원소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상정찰기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라늄 농축은 원심 분리기를 지하에서 돌리기만 하면 그 원심 분리기 개수가 몇 개인지, 각각의 시설마다의 분리 작업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인풋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는지 추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국은 정확히 4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는지까지를 거의 단언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정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보기관과 감시정찰 자산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달 일정으로 지중해 정기 순찰에 들어가는 스페인 해군의 후안 카를로스 1세 강습 상륙함이 오는 2025년 추진 시스템 전면 교체를 위해 조선소에 입고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속도 성능과 발전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F-35B 운용을 위한 부수적 개량도 함께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자,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군도 사용하고 있고 호주도 캔버라급이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재배 수량 27,500톤의 강습 상륙함입니다. 일단 호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여기서 F-35B는 잠정적으로는 일단 운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지중해 순찰을 나가는 스페인 해군의 후안 카를로스에도 해리어 전투기가 탑재됩니다. 이 해리어 전투기의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F-35B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25년에 실시되는 이번 개량을 통해서 F-35B 운용을 위한 제반 개량,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전력을 확보한다든가, 속도가 좀 너무 느리면은 맞바람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속도 성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추진 체계를 교체하고 함수 부분 일부를 손보는 그러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14일과 16일 드니프로 페트로우스크의 민간인 거주구역을 집중 공격했던 러시아 미사일이 투폴레프 22 M3 백파이어 폭격기에서 발사된 KH-22 초음속 대함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모를 잡기 위해 만든 정밀 타격용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민가에 날렸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군은 발사 항공기를 특정하고 조종사와 해당 지휘관들을 전범 혐의로 국제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KH-22 사거리 600에서 700km, 개량형은 1000km까지 간다고 하는데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서 만든 굉장히 정밀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누가 봐도 민간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겨냥해서 이 대함미사일을 조준해서 사격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전쟁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지 그 관련자들 반드시 국제법에 의해서 단죄되길 바라겠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상의 무제한의 사거리를 가진 핵 추진어뢰 일명 포세이돈의 운용 실험을 마치고 첫 번째 배치분 양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강력한 핵탄두를 탑재해 적의 연안에서 터뜨릴 경우 초대형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악마의 무기, 러시아가 결국 실전 배치를 강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나토가 굉장히 좀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나토의 대잠 전력들이 북극해하고 북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잠수함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벨고로드급으로 명명된 러시아의 신형 잠수함이 이 포세이돈 어뢰를 가지고 북극해 지역에서 모종의 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첩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어뢰는 일반적으로 탄두를 폭발시켜서 표적을 파괴하는 형태의 그런 통상 무기가 아닙니다. 해안 지역에, 우리가 단층 지역이라고 하죠. 이 단층 지역에 이 핵탄두를 터뜨리면 단층이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해일, 거기에 핵탄두 폭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 이것이 해안으로 핵 쓰나미 형태로 해서 몰려오는 그런 파괴력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정말 인간이 만들 거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무기인데 러시아가 결국 이것을 실용화해서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 양산한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니미츠 항모 타격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작전 중인 가운데 중국이 산둥 항모를 출격시켜 니미츠 항모의 전투기 전투행동 반경까지 접근했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랴오닝과 니미츠의 대치 상황에 이어 두 번째인데 중국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남중국해 전략 상황 인식, 베이징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싱크탱크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SNS 선전기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기관에서 니미츠 항공모함의 동선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12월 21일 괌 지역에서 필리핀해를 통해서 1월 10일경에 바시협을 통과했고요. 1월 13일과 14일, 15일, 현재는 베트남 남쪽 바다에 있는데 14일에서 13일, 요 사이 구간에서 남중국해 지역에서 산둥 항모와 대치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둥 항모의 동선을 추적을 해보면 하이난다오 남방 100km 지점에서 훈련 중인 것이 식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13일과 13일 넘어가는 이 여간에 산둥 항모와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이 약 500에서 600km 정도 전투기 행동 반경 내에서 대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12월 중순에 니미츠 전단이 괌 북서방 해역에 있을 때 랴오닝 전단이 했었던 근접 무력 시위와도 굉장히 비슷한 성격인데요. 중국이 이제 항공모함이 세 척이 생기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어서 미국에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랴오닝 전단, 산둥 전단 누가 붙더라도 니미츠에는 안 되겠지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인 뉴스입니다. 자, 이 뉴스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성국들이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과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게 들릴 소식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미래 적들의 장거리 대공 미사일로부터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투기는 물론 지원기도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운용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등장할 항공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KCG 사업에서 스텔스 공중급유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은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항공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송기나 공중급유기도 스텔스 설계를 도입한 항공기가 되어야 한다고 프랭크 캔달 미 공군 장관이 현지 시각 1월 16일 밝혔습니다. 캔달 장관은 미 외교관계협의회와 가진 화상 세미나에서 상업용 항공기를 급유기나 화물기로 개조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공군의 미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캔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사거리 400km 안팎의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면서 공중급유기나 수송기, 조기경보기 등의 지원기에 대한 위협이 커진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PL-15나 러시아의 KS-172 등의 공대공 미사일은 300에서 400km의 사거리를 구현해 먼 거리에서도 미국의 지원기를 노릴 수 있다고 선전되고 있습니다. 캔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처럼 미국은 이미 스텔스 공중급유기와 수송기 도입을 위한 예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 유닛은 최근 각 업체에 정보 요청서를 발행하고 블렌디드 윙 바디 형태의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현존 기술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블렌디드 윙 바디 형상은 기체 제어가 어려운 대신 동체와 날개 전체를 거대한 적재 공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형태의 항공기보다 연료 및 화물 탑재량이 크고 수직 미익이나 외부 돌출물이 적기 때문에 스텔스 형상 설계에도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준비 중인 차세대 공중급유기 KCG 사업에서 스텔스 공중급유기를 우선 도입하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세대 수송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미국이 래피드 드래곤을 통해 수송기를 미사일 캐리어화한 직후에 나온 수송기의 스텔스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성국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블렌디드 윙 바디, 혼합이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기체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의 수직미익이 없습니다. 수직미익은 그 동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방향을 잡는 역할도 하는데, 항공기에게 있어서 이 수직미익은 동체를 안정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굉장히 크게 키우고 항력, 즉 공기로부터의 바람 저항을 더 크게 만드는 외부 도출물이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인 면에서나 스텔스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많은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B2 폭격기라든가 차세대 폭격기인 B-21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전익기라고 해서 동체 전체가 완전히 날개고 수직미익을 아예 없애버린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스텔스 성능이라든가 내부 탑재 능력은 극대화되지만 비행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B2 폭격기라든가 B-21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 즉 전자식 기체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을 경우에 기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도 해결하고 탑재 중량이나 항속거리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 이런 블렌디드 윙 바디 방식의 항공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공군이 진행하고 있는 KC-X, 그 다음에 그 후속 사업인 KC-Y 사업,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KC-X는 보잉의 KC-46A가 선정이 됐고요. KC-Y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잉의 KC-46A하고 그때 과거에 떨어졌던 그 에어버스의 A330 MRTT가 다시 붙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의 후속 사업, 즉 KC-G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형상의 항공기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들에 프랭크 켄달 미국 공군 장관이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것인데, 과연 미국의 차세대 공중급유기, 그리고 이 공중급유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차세대 수송기에 이런 블렌디드 윙 바디 방식의 항공기가 사용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수송기에 이런 방식이 사용돼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굉장히 적은 수송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 수송기에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이 탑재돼서 여기에서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제스미아를 대량으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적성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악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항상 방송에서 까놓고 보니 러시아제, 역시 러시아제는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성능이 매우 다르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전차 T-90M도 결국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가 경량 보병 대전차화기에 격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현존 최강의 전차 T-90M이 염가의 소형 대전차 무기 한 방에 박살났다는 소식입니다. 카탈로그 데이터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러시아군 무기 체계들의 스펙,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루안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최신의 T-90M 전차가 우크라이나군 보병이 발사한 AT-4 대전차 무반동총 한 방에 전면 장갑이 관통돼 파괴당하는 굴욕을 겪었다고 불가리안 디펜스가 현지 시각 1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1월 16일 루안스크 모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 보병은 접근하는 러시아군 T-90M 전차를 확인하고 AT-4 대전차 무반동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대전차 로켓에 러시아군 T-90M 전차는 우측 포탑 정면을 얻어맞고 그대로 불덩이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보병이 사용한 무기는 스웨덴이 개발한 AT-4 대전차 무반동총인데요. M72 로우를 대체하는 일회용 대전차 무기로 개발된 이 무반동총은 84mm 구경의 대전차 고폭탄을 최대 2100m까지 날려보낼 수 있지만 이동 표적에 대해서는 300m 이내로 유효 사거리가 줄어드는 무유도 대전차 무기입니다. 이 대전차 무기의 재원상 장갑 관통 능력은 최대 420mm인데요. 러시아군 T-90M 전차는 카탈로그 재원상 1000mm 이상의 전면 장갑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격에 파괴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T-90M 전차는 본장갑이 500mm 이상, 외부에 증가장갑 형태로 장착되는 렐릭트 반응 장갑이 500에서 600mm 이상의 추가 방어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AT-4의 공격에 너무도 무력하게 파괴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드론으로 촬영해 공개한 우크라이나군 동부작전사령부는 스웨덴에서 배송된 $1480짜리 무기가
적어도 500만 달러가 넘는 전차를 불태웠다면서 가성비 높은 전투를 하게 해준 러시아군에 감사하다는 조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T-90M 전차는 지난해 5월에도 카탈로그 데이터상 관통력이 400mm가 채 되지 않는 칼 구스타프 대전차 무반동총을 맞고 파괴된 적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군 최강이라는 전차의 실제 성능이 이 정도라면 나머지 전차들의 성능은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차 한 대가 뭔가에 맞아서 불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차 앞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검게 그을린 자국이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촬영한 드론 영상에 따르면 이 전차는 정면에서 발사한 AT-4 대전차 무반동총에 직격당하고 나서 이렇게 포탑이 관통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이 그림을 보시면 러시아 전차 대부분은 이렇게 포탑 외부에 각진 형태의 증가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의 본장갑이 굉장히 약하니까 외부에 추가적인 장갑재를 둘러서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데요.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요 뾰족하게 생긴 요 렐릭트 반응 장갑,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러시아군의 T-90 전차와 결합됐을 경우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대전차 무기를 다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되어 왔습니다. 물론 위에서 내리꽂히는 탑어택 방식의 제블린 같은 미사일은 방어가 안 되겠지만 정면에서, 특히 전차의 장갑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전면에서 발사한 이 대전차 무기를 방어하지 못했다. 이것은 이 렐릭트 반응 장갑이 말 그대로 물장갑이란 얘기인데요.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전면 장갑, 특히 포탑의 전면 장갑이 관통됐다는 것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AT-4 대전차 로켓, 대전차 로켓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대전차 무반동총이죠. 일회용으로 만들었고 우리 군도 많이 사용했던 M72 러우의 후계 모델입니다. 그냥 기다란 로켓처럼 생긴 이 원통을 가지고 다니다가 적전차가 나타나면 한 발 쏘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 방식의 대전차 무기인데요. 사실 이 대전차 무기는 관통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2세대 전차 이상급은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서방 측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90M 전차, 러시아가 주장하기로는 3.5세대다, 4세대에 가까운 전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전차가 2세대도 겨우 잡는다는 이 AT-4 로켓 한 방에 박살난 겁니다. 그것도 전차 장갑 중에 가장 두껍다는 전면 장갑이 관통된 상태로 말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 T-90M 전차는 5월 달에 하르키우 전선에서 최초로 목격된 직후에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병이 발사한 칼 구스타프, 똑같이 84mm짜리 경량 대전차 무기인데 이 대전차 무기에 피격당해서, 그때는 측면이었습니다. 측면을 피격당해서 한 방에 파괴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데이터상으로는 이러한 경량 대전차 무기는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자, 그렇다면 가장 최강인 전차가 이 정도라면 T-80이라든가 T-72 같은 이 T-90M 전차의 아래 단계에 있는 전차들의 방어력은 어떨지 굳이 보지 않아도 뻔할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러시아는 이 T-90M 전차의 전장 상황 인식 능력, 즉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적이라든가 전장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AT-4의 이동 표적 공격 유효 사거리는 300m라고 말씀을 드렸죠. 300m까지 이 대전차 무기를 든 보병이 접근했는데도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센서 능력이 형편없다라는 것인데요. 센서 능력, 방어력, 이 모든 면에서 카탈로그 데이터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 도대체 이 까보러의 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